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살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는데 네. 크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탱크데이 그리고 2019년 무신사 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과 관련된 성과급 그 네. 세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그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그때 관련해서 그랬죠. 저게 사람으로서 살 짓이냐, 인면수심이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네. 예. 맞는 말씀이죠.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건데. 아니 다름 아닌 5.18 민주화 운동 그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벤트 행사라고 하면서 네.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담당 대표가 경질됐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측컨대 아마 실무자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예. 뭐 젊은 실무자 하나가 뭐 잘못된 생각에 뭐 장난을 쳤다.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큰 대규모 이벤트가 아니라서 뭐 사장이나 회장은 원래 자기들이 보고받는 사안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예. 아마 추측컨대. 예.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분들이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영진이라는 사람이 그간에 보인 행각 때문인 게 맞죠. 예. 그간에 굉장히 극우적인 행보와 발언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또 트럼프 쪽에 붙어가지고 소위 그 마가 뭐 이런 활동을 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뭐 단체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트럼프 아들이 왔을 때 무슨 마가 모자를 주고 뭐 거기다가 사인을 받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예. 그런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정영진 씨가 갖고 있던 그런 극우적 그 생각과 행보가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받아도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덤벼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회사 분위기 자체가 총수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에 다 장악돼서 끌려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분위기 자체가 아닌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거지. 그걸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회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라고 거짓말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잖아요. 거기다가 5.18도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또 보면은 뭐 미니탱크 데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건 또 4월 16일에 했다. 그리고 뭐 텀블러도 503ml가 용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수인번 아니냐 하다가 뒤에 또 5.18 때 희생자분들 숫자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 얘기까지 또 나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일베벅스라는 이름까지 듣게 됐잖아요. 예. 그게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그 조직이 갖고 있던 어떤 악성 문화인가 그리고 그 악성 문화의 근원에는 그 정영진이라는 회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니까 예. 이렇게 이제 막 들불처럼 분노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한국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BBC를 그렇죠. 비롯한 해외 언론들도 예. 악의적 조롱이다, 분노 유발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해외 대표 가면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국제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는 나라인데 예.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K-팝 스타가 외국에 가가지고 뭐 나치 문양을 새겼다거나 아니면 유태인 학살 추모일이나 이런 날을 빙자해가지고 거기다가 히틀러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정말 망신이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본사까지도 지금 나서가지고 놀라고 사과하고 하는 일이 있던데 그거 관련해서 그 배경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용진 씨가 대표이사 해임하고 뭐 자기가 경로했다 뭐 이런 걸로 원래 넘어가려고 하다가 본인도 이제 사과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게 정영진이 생전 사과하는 법이 없었는데 웬일이지? 이게 진짜로 잘못됐다고 이번에 심각하다고 느꼈나? 스타벅스 불매할까봐 그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 얘기는 지금 한국 스타벅스가 다른 데 스타벅스와 달리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독립된 스타벅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 조건 중에 스타벅스가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그 풋업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넘겨줬던 가격에 그 35% 정도 돈만 내면 다시 자기 지분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영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밀려 나와서 이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스타벅스 본사가 무서운 네, 그런 거죠. 그런 이제 판단, 그런 의혹이 섞인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그전까지 안 그러던 사람이 이번에는 사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는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 이런 점들을 명백히 본인이 좀 인식하고. 근데 사람이 정영진 씨가 제가 알기로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예. 대학으로 따지면, 뭐 다니다가 딴 데로 가긴 했지만, 근데 우리 정도 나이에서 뭐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거듭 태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창립 이래 최대의 리스크가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민들의 생각도 지금 내가 저기는 일체 발을 끊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도 안 가겠다. 근데 신세계백화점은 우리는 사실은 여동생이 하는 데고 정영진 하는 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다 정영진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이 나오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네. 과연 제대로 이어질지.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은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불매운동 잠깐 하고 그쳤잖아요. 예. 예,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그 모르겠습니다. 5.18의 진상을 표명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죠 지금.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도덕적, 정치적, 형사적 뭐 세금을 다 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러니까 신세계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나 무슨 SNS, 소셜미디어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이런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이나 이런 독재를 향한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예. 그 독재자들 미화하고 하는 일종의 밈이 무슨 그거 자체가 무슨 되게 쿨한 것처럼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이 못 가보는 공간이라 잘 모르는데 실제 젊은 층에서는 이게 장난처럼 많이 만연돼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번에 이제 큰 시험대가 또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때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극우적 이 사고나 시각을 댓글 부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국정원이 주도해가지고 심리전단이 나서서 다 젊은 층에게 이런 어떤 오염된 생각을 유포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대통령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점검을 하고 뿌리를 뽑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대통령은 또 그 2019년 7월 그 무신사가 그 양말을 홍보했던 거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그렇게 적었나 봐요.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마르더라. 이게 빨리 말랐다라는 걸 홍보한 건데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걸 또 언급하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무신사가 한 언론과의 취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지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밝히셨죠. 그 제보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SNS 상으로 대통령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시느냐 이런 게 이제 아마 누가 보냈겠죠. 그걸 보고 또 몰랐던,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 그런 일이 저도 있었다는.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죠? 이번에. 네. 저 그거 딱 보고 어디 하고 봤더니 2019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옛날 일 가지고 대통령이 또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옛날이건 지금이건 간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그걸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이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주 반역사적이고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이런 행동을 마치 그냥 풍자나 무슨 해악처럼 소비하고 있는 이런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철퇴를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님 주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총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잠정 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 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5월 22일 14시부터 5월 17일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온 결실입니다. 아울러 세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통령은 또 지금 삼성 그 관련해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노조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많은 성과급을 받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지원도 해줬지 않느냐. 네. 이게 온전히 삼성만의 그 성과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물론 이제 기업이 누리는 어떤 이득이나 성과나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간접 자본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아니 고속도로 철도를 누가 놔줍니까? 기름은 뭐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씁니까? 전기도 본인들이 다 만드는 겁니까? 국가의 공공 인프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인프라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어 왔고 특히 삼성은 그런 혜택을 상당히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반노동자적인 행태, 그러니까 우리는 노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식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이 조치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연대의 폭을 넓혀서 많은 이해를 구하고 좀 나섰으면 어떨까. 이것이 나중에 그 소위 고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성권 보장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족벌 언론들은 신났어요. 봐라 네. 지금 저렇게 노동자들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뭐 회사의 미래나 국가의 장래나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염두에도 안 두는 아주 탐욕스러운 규정 노조의 행태를 보여준 뭐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떠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같이 저기 했어야 될 책임도 노조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국 사회에만 어떤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게 지금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 더 적법하게 잘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또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도 그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에 또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너무나 한쪽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에 지금 너무 미흡한 구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자기들끼리의 무슨 내부 톡방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되게 충격적이고, 예.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삼성 노조 소통방 이야기를 보면은 네. 한 노조 간부가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노조 조합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표인 코스피 5천 달성하게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삼성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코스피를 현재 7천에서 5천까지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일종의 엄포를 놓은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지나친 얘기예요. 예. 물론 뭐 일부 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늘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예. 일부의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 거겠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에 대해서 노조 간부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노조를 무시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의미였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보도한 사람들의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노조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피하려고. 있을 거다라는 또 꼼수가 숨어 있을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부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노조 측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아니 국민들 모두가 지금 얼마나 많이 국민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지금 8천 넘어서서 지금 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주가 지수를 그러면 반토막을 내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좀 진짜 지나친 거는 맞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 정권이 다름 아닌 그 노조 친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노조원들을 많이 그 의견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욕심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욕심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참 아쉬운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이 각성을 해가지고 늘 지켜보고 또 보호하고 도와야 될 사회적 약자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임금 노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소위 주류의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조금 더 집중하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민주정부거든요. 항상 보면. 근데 그거를 다 망가뜨리는 그 독재에 가까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반발이나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어요. 일종의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 뭐 노골적으로 아주 협박을 하잖아요. 그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쫙 수면으로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각계각층에서 막 요구가 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탄압하고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목청을 높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삼성 노조를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금도 대통령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이나 의미를 좀 우리가 다 함께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럼 입을 닫으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 아니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틀을 민주정부 때 이걸 만들어 놓고 반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거를 깨지 못하게 우리가 이거를 견고하게 어떤 사회적 협력이나 연대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나부터 빨리 내가 내 거 챙기겠다.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윤석열 관련해서 체포조를 국회에서 폭로를 해가지고 탄핵을 이끈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가운데 한 명인데 다름 아닌 이 홍장원 전 차장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란과 관련된 내란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미국 CIA에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홍장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인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이 느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사실은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한 시민적 영웅으로서 부각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홍장원 차장이었는데 이분이 시쳇말로 양다리를 걸치다가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폭로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지금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국힘이나 이 내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를 자기 편인데 안타깝게 또 저렇게 입건됐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본인들이 배신자로 지목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꼴 좋다라는 식으로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저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망가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들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몰래 그러면 숨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아주
비겁함을 넘어서 사악하게 거짓말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지금 너무 많이 봤어요. 예.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뭐 할 거 없이 그 뻔뻔한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건 여러 번 토해내는 국회에서건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봐왔는데, 그 외에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별 하나짜리 1공수여단장 이런 사람 국회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울었잖아요. 어쩌다가 저희가 다시 쿠데타 부대에 오명을 썼는지 모르겠다느니 이러면서 울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출동시킨 주역이었고, 그 다음에 뭐 국방위에서 당시 조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기무사 방첩사 수뇌부는 체포를 해서 할 공간이, 지하 공간이 방첩사에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갑자기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방첩사 수사단장이던 해군 준장이 그 수방사 벙커를 쓰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폭로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 중앙선관위에 빨리빨리 출동해야지 뭐하냐고 그 출동 안 하고 미적거리는 사람 발로 차서 막 버스에 태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또 나와가지고 그 방첩사 1처장이라는 친구는 준장 진급 예정자였는데 중앙선관위 출동을 하려고 할 때 법무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거라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거라서 우리는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법무실이건 뭐건 다 함께 그거 가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많아요. 지금 경찰청에, 서울청에 차장 하나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그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언은커녕 이건 포고령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또 밝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처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이 뿌리를 정말 어떻게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사실은 그 걱정이 있었죠. 이제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했던 거에서 못한 거를, 안 한 거를 종합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란 특검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군인, 그 다음에 그때 직접적으로 윤석열하고 대면하면서 행동했던 자들 중심으로 수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아니, 그러면 청와대 안보실이 거기서 지금 빠져 있었다는 거냐. 그 다음에 육군본부만 움직이고 그러면 합참은 그러면 아무 관여가 없었다는 거냐. 국정원도 또 그냥 있었다는 거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의 그 흔적들이 종합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특검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이 홍장원 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말 그 아주 세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뜻인데,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홍장원 전 차장은 아니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국정원을 보면 조태용 씨가 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국정원이라는 게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대로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차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면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그런 결론을 했겠느냐. 그거는 사실은 홍정화 씨의 그동안의 국정원의 근무 경력이나 그분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조금 제가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그날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좀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나쁜 사람은 조태용이고, 예. 근데 국정원장의 지시를 국정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방첩사가 한 걸 보면은 계엄 선포에 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인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좀 드러나면 조금 더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좀 나오겠죠. 수사 결과를 통해서. 추가 기사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한 말인데, CIA에 계엄 설명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홍장원이 재가를 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은 아니다, 거짓 진술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홍장원 씨 쪽에서는 자기가 말하자면 국정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원장이 그 잘못한 행동을 다 폭로를 하니까 예. 그 내부에 말하자면 안티 홍장원 세력이 움직여가지고 말을 맞춰서 자기를 지금 음해하고 공격한 거다라는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그런 속성을 가진 조직이기도 하고 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특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지금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짜. 밝혀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어차피 검찰청이 이제 폐쇄가 되니까. 자,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드디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예. 특검이 좀 자신감이 있나 봐요. 입건을 뭐 처음한 건 아니고 다른 건도 다 연로가 돼 있는데 뭐 예. 이정섭 출국 금지 건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그렇죠. 심우정의 관여 흔적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인데 예. 저로서는 뭐 고발인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우정과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인연이나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그렇게까지 했나?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깊은 좀 실망감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우리 의원님이 돌잔치도 갔다고 뭐 그랬잖아요. 네. 예, 굉장히 가까운 후배였는데 참 어떻게?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참 검찰 구성원들이 걔들이 윤석열 정부 때 또 그 앞에 윤석열이가 총장 시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인간적인 배신감을 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근데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쓰라린 면이 있습니다. 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총장 재임하던 2024년 10월에 대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0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와이프인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가족이 얽힌 사건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과만 보고받고 수사 지휘는 물론 일체 관여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와 관련된 걸 수사를 보고받을 수 없는데 네. 특검이 보기에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피의자 입건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논리 구성을 그렇게 했는지 예. 언론이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논리적 설명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가 직접 당사자 지 와이프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배제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거를 계속 손에 틀어쥐고 그걸 사건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너는 빠져라. 그리고 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수사해라.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지휘였죠. 예. 장관으로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장이 윤석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 이원석,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이원석이가 총장이 됐고, 예. 그다음에 심우정이가 됐고. 있고, 예. 그럼 김호수, 이원석, 심우정이가 김건희 남편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기본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장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부인이 또 자기들과 검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의 부인이 주범이 돼 있는 혹은 공범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핑계를 댔다고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가 심우정한테도 이어져서 제 기억에 2024년 국정감사 때 심우정에게 계속 이제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아니 이게 항고가 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항고된 후에는 제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고가 되면 중앙지검장이 항고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서울고검장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은 빠지고 중앙지검장 책임하에 하라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수사는 끝났으니까 넘어오면은 이제 고검으로 오면은 총장이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 앞에 형식 논리와 이어서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특검이 포착한 거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 중앙지검에 수사할 때도 보고받고 관여한 흔적이 있더라. 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이중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앞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에 원래 할 수 없는 건데 심우정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건 법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아, 예, 그렇군요. 일부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그러면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도 수사 상황을 비공식으로 보고를 받았다. 예. 그러면 어떤 루트일까? 아무래도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그렇죠. 유혹의 대상이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검찰의 보고 체계가 중앙지검장이 매주 검찰총장을 독대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일 큰 곳이라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가 그거를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서류로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뭐 이창수, 심우정 이건 뭐 다 윤석열 똘마니들이니까 예. 모여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포착이 됐겠죠. 그리고 박성재가 또 김건희하고 맨날 텔레그램 주고받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문자까지 날리는 그럼 정도면 다 얘기가 지들끼리는 됐겠지. 그렇게 되면 직권 남용인가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총장은 기본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권 본인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 입으로.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했으니까 그걸 책임져야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특검이 이 직권남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들어서 기소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검찰총장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예, 이것도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법이라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했다는 그 발언이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예. 아.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때 말 조심해야겠네요.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야, 그 말만 안 했다라면 아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 소리냐 그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국감에서 위증하게 되지 또.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법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았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우정이만 그러냐고. 저 보면은 이상민이도 판사 출신이에요. 예. 가는 데마다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선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중관 그렇죠. 부장판사가 예, 예. 과태료 과태료 50만 원 내고. 때리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는 놈이 나는 놈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또 본인의 딸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25년 9월 24일 기사를 보면 공수처가 심우정 그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예. 그 뒤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수처는 하여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주려면 본인들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야죠.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게.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JTB니까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뭐 판사가 변호사하고 뭐 저기 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 압수수색한 지는 오래됐고 그거 한참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기각됐다고 기사 한번 기각됐다 나오고. 나왔죠. 예.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기소했다고 나오고 뭐 이런 한참 식이잖아요. 있다가 기소했죠. 예. 예. 제가 공수처 편을 든 건 아니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구속했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예. 윤석열이 때 윤석열로 인해서 생겼던 악행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특검에 하는 거는 특검에 하는 거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빨리빨리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래 그동안에 공수처 출범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방해했던 국힘 세력이 좀 축소되고 윤석열이가 사라지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이게 공수처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저것들이 방해를 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저러고 있으면 저게 예전에 또 보면 공수처장이 지금 입건돼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저건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저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론을 보면 우리 최강 의원님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정말 잘할 거다. 시원시원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쪽으로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 일인데 꼭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예. 특히 공수처장은 그 임명 구조 자체가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국힘이 합의, 무슨 주약 먹었습니까? 왜 아니, 그 짓을 제가 잘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데 합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밀어붙이면 안 되나요? 합의를 꼭 해야 되나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법에. 아, 그러니까 어려운군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항상 국민들이 보이기에는 좀 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처음에 뭐 얌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김준욱 처장도 그랬었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우리 전라도 말로 힘을 떠가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최강욱 의원님은 공수처를 갈 확률이 없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니,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 진짜. 아, 그러니까요. 예, 여야 합의 때문에 그렇군요. 자, 박상용 검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의 판단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미연 검사 등은 나는 뭐 탕수육도 줬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박상용 검사를 옹호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면뿐만 아니라 그간의 그 검찰 게시판 내에서 늘 꼴뚜기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하던 자들이 이제 또 이tel사를 하고 또 나와서 이제 시끄럽게 하던데요. 예. 이게 참 뭐랄까 좀 이제는 좀 저질스러운 집단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박상용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그걸 계속 압박해 왔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을 산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음식물을 반입했다 뭐 이런 것들의 그 요소가 뭡니까? 술, 뭐 연어 이런 것들을 그 쌍방울 직원들이 무시로 들락거리면서 그 안에서 갖다 먹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의 본질이 뭐예요? 검찰이 표적을 삼고 죽이고자 하는 상대를 죽이는데 협조해주는 사람한테는 이러저런 편의를 다 제공하고 불법적인 어떤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막 한다.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지금.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현역 검사인 지들의 입장은 뭔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왜 박상용이 맞고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본세를 보면은 아니 피의자가 밥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밥도 사주고 심지어는 뭐 피의자의 아이가 뭐 혼자 집에서 저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돈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다 징계 사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결국은 허위 자백을 유도했느냐 그게 웬 그러니까 쟁점이죠.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칼을 들고 사람한테 피를 흘리게 해도 의사가 수술을 위해서 집도하는 것과 강도가 돈을 뺏기 위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기는 사람들은 지금 강도짓을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이 의사인 것처럼 딱 나와가지고 그럼 나도 술 들고 저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 집단으로서의 어떤 악성 이런 모습들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바탕에는 친검 기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게시판에 쓰면 또 검찰 기자들이 또 한껏 잡았다고 나발을 불어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기사의 숫자나 내용에 현혹돼가지고 어이구 박상용이가 억울하네 뭐 무례하게 또 했나 보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예. 참 나쁜 종자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프로스가 시끄러우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전에 늘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아니, 진짜로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냐고. 그러니까 참, 다 사실로 확인돼도 절대 일체 반성하거나 뭐, 아니, 김건희한테 조사하러 간다고 휴대폰 놓고 간 거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 안 해? 저를 예를 들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너 휴대폰 놓고 가라고 했어 보세요. 한 100명은 들고 일어났을 거야. 게시판에다가. 아휴, 정말 저질입니다, 진짜. 자, 다음은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은 2025년 11월 시공사가 자체 점검 중에 발견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늑장 보고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무려 철근 2,500개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그게 발견됐으면 바로 공사를 중단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예. 이게 이럴 수가 있네. 진성준 의원이 설명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층 더 올리려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철근이 예. 없어가지고 알았다더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뜨내기 업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핑계대기로 무슨 설계도에 동그라미가 하나만 그려져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단을 변명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번들 두 개, 두 개 하라고 써있는데 네. 글자는 안 보고 나는 그림만 봤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지금 변명을 한답시고 한다는 건데, 아니 그런 공사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2025년 11월에 바로 발견이 됐으면 예. 바로 공사를 중단해야죠. 그러니까요. 국민 생명,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까지 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태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고가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순살 아파트 어쩌고 하면서 막 예. 무너져 내리는 것도 우리가 봤고. 아니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설계도라는 걸 하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걸 다 확인할 사람들이 여러 단계로 있는 건데 아니 그거를 확인했으면 그때라도 빨리 그걸 시정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네. 무슨 보고했다고 우기는데 지금 철도공단 얘기는 몇백 페이지에 지금 한 장에 대충 써놓고서 지금 이랬다고 우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철도공단의 얘기도 지금 정확히 그 사람들 책임이 없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인 것 같고 그 본부장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공무원이거든 그거 그 책임지는 사람이 예.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대. 와, 나 참.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국가철도공단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대한 그러니까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의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맨 앞장에 요약해서 보라고 딱 첨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말씀, 예. 그 말씀 저는 그 전에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 예. 일단 이게 발견돼서 무조건 멈춰야 되고 공사를. 우리가 지금 예. 멈췄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 공기가 늦어질 거니까 당연히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근데 예. 참. 야, 그런데 그 보고를 뒷장에 숨겼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또 철도공단은 또 우리 잘못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예, 진짜 답답한 예. 노릇이에요. 이게 근데 능히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지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먼저 드러났을 때 오세훈한테 타격이 가면 지들한테 오세훈이 인사권으로 또 조치를 하거나 보복할지 모르니까 예. 이거 숨겨야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왜 그랬는지 정말 이거는 좀 수사로 밝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때 이스라엘 그 납포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 지구로 가는. 네, 가자지구로, 예,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그게 들었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들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를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 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기 모니터링 선을 치고 치고 있는데 있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납포하고 그리고 체포를 해서 감금을 했다는 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스라엘 너무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강차관들이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호통을 쳤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점령 지역인데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한 부분은 법률가로서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방치되면 되느냐. 더구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외교 당국이 나서지 않는 거냐라는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그게 그러면 전쟁 중에는 가는 강도가 거죠. 사실상 누구를 가둬놓고 있으면 그거는 가서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좀 바뀐 관료적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타하신 것 같고. 아까 의원님 통계한 그러셨잖아요. 말씀 이게 하신 것 지금 같아요.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미국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그렇지 우리 외교 관료들이 전통적으로 미국 눈치를 보는 거고 이스라엘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 사석에서도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미국 눈 밖에 나면 우리는 죽는 거다. 우리가 출세하려면 어쨌거나 미국과 하여튼 저 끈을 닿는 게 내가 외교관으로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실상 미국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다. 예.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기반해서 지금 나온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그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 팔레스타인 소년한테 저지른 만행 이런 것들도 얘기해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게 알려지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이 우리가 이제 국력에 걸맞는 이제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는 어떤 국제적인 책임 있는 발언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가 됐고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을 해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구금 해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9호 선박 납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